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마이클 존슨입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30년을 일한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지하철에는 높은 철문이 없더군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돈을 내고 탑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평생 봐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새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문명국가가 무엇인지를 배웠거든요. 제가 뉴욕에서 30년 동안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7시까지 출근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임승차자들을 단속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 많을 때는 100명 가까이 붙잡아야 했어요. 회전문을 억지로 밀고 들어오려는 사람들, 뒤에서 몰래 따라 붙으려는 사람들, 심지어는 높은 철문을 뛰어넘으려다가 다치는 사람들까지. 저는 그런 사람들과 매일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때로는 폭력적인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뉴욕의 아침 러시아워는 정말 전쟁터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밀치고 욕설을 퍼붓고 자기만 빨리 가려고 했어요. 그 와중에 무임승차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더욱 공격적이었죠. 한 번은 무임승차자를 잡으려다가 칼에 찔릴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 나만 잡느냐, 다른 사람들도 다 무임승차한다며 화를 냈거든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저는 무릎이 떨렸습니다. 겨우 $2 75센트짜리 지하철 요금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또 다른 날에는 한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무임승차를 시도했는데 제가 제지하자 아이가 아픈데 응급실에 가야 한다며 울면서 매달렸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멀쩡했고 그 여성은 단순히 지하철 요금을 아끼려고 했던 거였어요. 2015년에는 한 남성이 저를 밀쳐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가 탈구되어서 3주 동안 깁스를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내가 언제 밀었냐, 증거라도 있냐며 뻔뻔하게 굴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사람은 결국 이기적이고 아무도 보지 않으면 나쁜 짓을 하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혔죠.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세상은 정글이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게 현실이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점심시간에 모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오늘 얼마나 많은 무임승차자를 잡았는지, 누가 더 황당한 변명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 더 폭력적이었는지 같은 이야기들이었어요.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전투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죠. 30년 동안 그런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저는 완전히 냉소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도 뉴스를 보면 범죄 소식뿐이었고, 아내와 대화할 때도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야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공항철도부터 달랐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지하철이 오면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차례로 타는 거예요. 뉴욕에서는 문이 열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밀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말이죠. 심지어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받는 모습도 봤어요. 뉴욕에서는 노인이든 임산부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말이에요.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뉴욕처럼 높은 철문이나 회전문이 없었거든요. 그냥 허리 높이의 낮은 게이트만 있을 뿐이었어요. 뉴욕의 지하철 개찰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높이가 가슴까지 오는 두꺼운 철문에 무거운 회전문, 심지어 철조망까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뛰어넘으려고 하니까요. 이건 완전히 뛰어넘기 쉽게 되어 있네. 미국 같았으면 절반은 그냥 뛰어넘었을 텐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차례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가는 겁니다. 단 한 명도 뛰어넘지 않았어요. 아무도 단속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저는 정말 신기해서 1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단속 요원이나 경비원이 있나 싶어서 주변을 샅샅이 둘러봤지만 정말 아무도 감시하지 않더군요. CCTV는 있었지만 실시간으로 사람들을 감시하는 직원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내고 들어갔어요. 어린 초등학생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예외 없이 카드를 찍고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급한 듯 뛰어가는 사람들도 꼭 카드를 찍고 갔어요.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짐을 많이 든 사람들도, 전화를 받으며 바쁜 사람들도 모두 카드를 찍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라고. 30년 동안 뉴욕 지하철에서 무임승차자들과 싸우며 살아온 제게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제 과거를 자세히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1994년부터 2024년까지 정확히 30년 동안 뉴욕 지하철 시스템에서 역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처음 취직했을 때만 해도 저는 순진했어요. 25살의 젊은 청년이었던 제가 사람들이 설마 지하철 요금을 안 내겠어? 모두들 양심적으로 살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께서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가르치셨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뉴욕 지하철에서의 첫 주부터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날 오전 7시 러시아워 때 일이었어요. 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회전문을 억지로 밀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선생님 표를 사셨나요? 라고 물었죠. 그 사람은 저를 째려보며 상관없잖아. 나 하나 때문에 지하철이 망하나?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너 같은 애송이가 뭘 안다고 간섭이냐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무임승차를 시도하는 사람들의 유형도 정말 다양했어요. 가장 흔한 건 뒤에서 몰래 따라붙는 방법이었죠. 앞사람이 카드를 찍고 들어갈 때 바짝 붙어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피기베킹이라고 부르는데 하루에 수십 번씩 목격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철문을 뛰어넘었습니다. 운동을 좀 한다 싶은 젊은 남성들이 주로 그랬어요. 심지어 임산부나 노인을 앞세워서 동정심을 유발한 다음 무임승차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하루에도 수십 명씩 붙잡아야 했어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설득했습니다. 선생님 표를 사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지하철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모든 분이 요금을 내셔야 해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 화를 내거나 폭력적으로 나왔어요. 왜 나만 잡느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다. 당신이 뭔데 간섭이냐? 세금 충분히 내는데. 왜 또 내야 하냐? 같은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2010년 12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40대 중년 남성이 무임승차를 하려다가 제가 제지하자 주머니에서 칼을 꺼낸 거예요. 내가 $2 75센트 없어서 안 내는 줄 아냐? 그냥 기분이 나빠서 안 내는 거야. 너 같은 놈 때문에 짜증난다라면서 저를 위협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승객이 911에 신고해서 경찰이 빨리 와서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 이후로 저는 사람을 볼 때마다 긴장하게 되었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순간이 떠올라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동료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제 동료 톰은 무임승차자를 잡으려다가 계단에서 밀려 넘어져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어요.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뇌진탕까지 왔는데 그 무임승차자는 내가 언제 밀었냐며 잡아떼더라고요. 또 다른 동료 마이크는 무임승차자가 침을 뱉어서 B형 간염과 HIV 검사를 받아야 했고요. 결과는 다행히 음성이었지만 6개월 동안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모두 냉소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모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오늘은 몇 명이나 잡았나? 였어요. 마치 게임 점수를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나는 오늘 35명 잡았어. 나는 40명인데 한 놈이 나한테 침 뱉었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뿌리박히게 되었습니다. 법이나 감시가 없으면 반드시 나쁜 짓을 한다고 믿게 되었어요.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스를 보면 범죄 소식뿐이었고 아내와 대화할 때도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야. 착한 사람은 바보 취급받는 세상이야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제 말에 반박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야. 착한 사람들도 많아라고 말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내도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세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변해갔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2024년 2월 은퇴를 앞두고 세계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평생 지하철에서만 살았으니 이제 세상 구경도 좀 하고 살자.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건강할 때 여행해야지라고 제안했거든요. 여행지를 고르면서 인터넷에서 여러 나라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사람들이 정직하다. 한국은 물건을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는 나라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죠.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정말 있을까?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을 텐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30년 동안 사람의 어두운 면만 봐온 제가 정말 다른 세상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기념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아내는 한국어도 못하는데 괜찮겠어? 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길에 제 인생의 첫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눈을 의심했어요.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뉴욕 지하철처럼 높은 철문이나 회전문이 없었거든요. 그냥 허리 높이의 낮은 게이트만 있을 뿐이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봐온 뉴욕 지하철 개찰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뉴욕의 개찰구는 마치 감옥 같았어요. 높이가 사람 가슴까지 오는 철문이 있고 회전문도 아주 무겁고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심지어 일부 역에는 철조망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뛰어넘으려고 하니까요. 한 번은 한 젊은 남성이 철조망을 뛰어넘으려다가 옷이 걸려서 찢어진 채로 달아난 적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회전문을 억지로 돌리려다가 손가락이 끼어서 병원에 실려간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국은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건 완전히 뛰어넘기 쉽게 되어 있네. 미국 같았으면 절반은 그냥 뛰어넘었을 텐데. 실제로 그 게이트는 운동을 조금만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이였어요. 심지어 옆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1시간 반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감시 카메라나 단속 요원이 있나 싶어서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물론 CCTV는 있었지만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뉴욕 같았으면 최소한 2-3명의 경비원이 서 있어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러시아워 시간에는 경비원들이 줄을 서서 사람들을 감시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도 모든 사람이 차례차례 카드를 찍고 들어가는 겁니다. 1시간 반 동안 지켜보는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단 한 명도 뛰어넘지 않았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나이 든 어르신들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예외 없이 카드를 찍고 들어갔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남성들이 무임승차를 시도했거든요. 젊으니까 뛰어넘을 수 있다, 돈 아끼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친구들끼리 누가 더 멋지게 뛰어넘나 경쟁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젊은이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예의 바르게 카드를 찍고 들어가더군요. 한 무리의 고등학생들이 웃고 떠들며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그들도 한 명씩 차례로 카드를 찍고 들어갔어요. 심지어 친구들과 장난치며 웃고 있던 10대 학생들조차 카드를 찍는 것을 절대 빼먹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아, 교육의 힘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광경을 보다가 한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저도 직접 지하철을 타보는 거였죠. 교통카드를 사서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무임승차자들을 잡던 제가 이제는 승객이 되어 카드를 찍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카드를 찍고 들어가면서 저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아무도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지 않더군요. 뉴욕에서는 항상 긴장된 분위기였는데 한국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지하철역 안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급하게 걸어가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실수로 부딪히면 죄송합니다라고 인사하더군요. 지하철 플랫폼에서 기다리면서도 계속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지하철이 오면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타는 모습,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제가 뉴욕에서 본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뉴욕에서는 지하철 문이 열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밀어붙이고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리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발을 밟아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고 밟힌 사람도 괜찮습니다라고 웃으며 넘어가더군요. 뉴욕에서라면 야, 어디 눈 달고 다녀 라며 싸움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데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는 모습도 봤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아저씨의 모습이었어요. 그분은 지하철에서 졸고 계셨는데 내릴 역을 지나쳐서 깨어나셨어요. 그런데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아이고 내가 졸았네라며 웃으시더군요. 뉴욕에서라면 젠장 왜 아무도 깨워주지 않았어? 라며 화를 낼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정말 신기한 나라야. 사람들이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올바른 일을 해.
30년 동안 내가 본 게 뭐였을까 싶어. 아내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정말?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혹시 내가 너무 좋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였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이건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라고. 다음날 부산에 가기 위해 KTX를 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역에서 KTX 승강장으로 향하면서 저는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하철을 타려면 개찰구에서 표를 보여주고 들어가야 하는데 KTX는 그냥 탈 수 있더군요. 물론 표는 미리 인터넷으로 예매했지만 아무도 표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열차에 올라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이러면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텐데 뉴욕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미국의 암트랙 기차를 탈 때는 공항처럼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표를 보여주고 신분증도 확인하고 심지어 짐 검사까지 하거든요. 역무원들이 승객 한 명 한 명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정말 당신 표가 맞나요? 신분증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추궁하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의 KTX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냥 플랫폼에 올라가서 열차에 타면 되는 거였습니다. 승강장에는 몇 명의 역무원이 있었지만 승객들을 의심하거나 감시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안전하게 타세요, 문 조심하세요 라며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군요. 저는 열차에 올라타면서도 계속 긴장했어요. 언제 검표원이 와서 표를 달라고 할까? 혹시 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뉴욕에서는 무임승차가 적발되면 벌금이 무려 $100예요. 그것도 현장에서 바로 내야 하고 못 내면 경찰서에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표를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고 한참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더군요. 30분쯤 지났을 때 드디어 승무원이 왔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표를 준비했어요. 뉴욕에서라면 승무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표를 자세히 살펴보고 신분증도 요구하고 때로는 정말 당신 표가 맞나요? 라고 추궁하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표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특수한 기계로 스캔하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 승무원은 어땠을까요? 정말 예의 바르게 다가와서 실례합니다. 좌석 확인 좀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강제로 단속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승객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표를 보여드리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라고 인사하고 가더군요.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서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3시간 동안 KTX를 타면서 저는 계속 관찰했어요. 다른 승객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뉴욕에서라면 표 없이 아무 좌석에나 앉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빈 좌석이 많은데도 사람들은 자기 좌석에만 앉더군요. 한 승객이 화장실에 가면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자리에 가방과 외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뉴욕에서라면 1분 만에 누군가 가져갔을 텐데 한국에서는 3시간 동안 그대로 있더군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과 대화를 나눠봤어요. 제가 어설픈 영어로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네요 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어설픈 영어로 대답해 주셨어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표 사고 타는 거 맞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충격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표를 사고 타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분과 더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데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정직해야 한다, 공동체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라고 하셨어요. 법이 있어서도 아니고 처벌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뉴욕에서는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걸리든 안 걸리든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는 문화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KTX 안에서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가족이 도시락을 먹고 있었는데 다 먹고 나서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부스러기 하나까지 깨끗하게 치우고 휴지로 테이블까지 닦더군요. 뉴욕에서는 기차에서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그대로 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또 한 할아버지는 신문을 다 읽고 나서 깔끔하게 접어서 다음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선반에 정리해 두시더군요. 다른 사람도 읽을 수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산에 도착할 때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스스로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화가 있구나. 이런 사회가 정말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무임승차자들과 싸우며 사람은 감시받지 않으면 나쁜 짓을 한다고 믿고 살았던 제게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산 호텔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진정한 문명을 보았다. 법의 강제가 아니라 양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사회를 보았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이구나. 이것이 바로 인간다운 사회구나.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산에서 이틀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온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마지막 쇼핑을 하기로 했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사야 했거든요. 남대문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상인들은 친절했고 물건값도 합리적이었습니다. 뉴욕의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저는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며 쇼핑을 했어요. 먼저 딸 에밀리에게 줄 한복 인형을 샀습니다. 상인 아주머니가 이거 진짜 한국 전통 한복이에요. 외국에서 파는 가짜랑 달라요. 딸 정말 좋아할 거예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정성이 느껴져서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아내 캐롤에게는 진주 액세서리를 골랐습니다. 진주가 정말 윤기가 나고 예뻤어요. 가게 아저씨가 이거 한국 남해에서 나는 진주예요. 품질 정말 좋아요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들 데이비드에게는 태권도 도복을 사주었어요. 데이비드가 어릴 때부터 무술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도복을 파는 아저씨가 이거 진짜 태권도 도복이에요. 한국이 태권도 종주국이니까 여기서 사가는 게 의미 있죠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김치 조미료, 김, 고추장 같은 한국 음식들도 샀습니다. 가족들이 한국 음식을 맛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니 기뻤어요. 쇼핑백이 점점 무거워졌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쇼핑이라고 생각하니 뭔가 아쉬우면서도 뿌듯했거든요. 특히 상인분들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선물용이니까 예쁘게 포장해 드릴게요. 가족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라며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더군요. 오후 5시쯤 쇼핑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큰 쇼핑백을 들고 4호선 명동역에서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쇼핑백 안에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가족들 얼굴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골라서 산 선물들이었거든요. 총 $300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었는데 돈보다는 정성이 더 값진 선물들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그동안의 한국 여행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친절함, 질서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 30년 동안 뉴욕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을지로 입구역에서 내려야 하는데 생각에 빠져 있다가 깜빡하고 쇼핑백을 좌석에 그대로 두고 내린 겁니다. 플랫폼에 서서 지하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 쇼핑백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하철은 떠나가고 있었고 제 소중한 쇼핑백은 그 안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뉴욕 같았으면 1분 만에 사라졌을 거야. 아니 30초도 안 되어 누가 가져갔겠지. 뉴욕에서는 가방을 잠깐만 놓고 가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일상이거든요. 지하철에서 깜빡하고 물건을 두고 내리는 일은 곧 그 물건과 영원한 이별을 의미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뉴욕 지하철에서 근무하면서 목격한 일들을 떠올려보니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한 번은 한 대학생이 노트북 가방을 지하철에 두고 내렸는데 불과 5분 후에 돌아왔을 때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 학생은 4년간 쓴 졸업 논문이 들어있었는데라며 울먹였지만 어쩔 수 없었죠. 또 다른 경우에는 한 어머니가 아기 기저귀가 든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 다음 역에서 바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없었어요. 심지어 낡은 우산이나 헌책까지도 누군가 가져가는 게 뉴욕이었어요. 한 번은 동료가 점심 도시락을 지하철에 두고 내렸는데 10분 후에 돌아가 보니 도시락은 물론 도시락통까지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설마 도시락통까지 가져갔을까? 라고 했지만 뉴욕에서는 그런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체념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인천공항으로 가야 해서 다시 찾으러 갈 시간도 없었고 솔직히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30년간의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것들을 떠올리며 아쉬워했죠. 딸을 위한 한복 인형 에밀리가 아빠 한국에서 뭐 사왔어?
라고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내를 위한 진주 액세서리 캐롤이 진주 목걸이 정말 기대했는데 라고 말할 텐데. 아들을 위한 태권도 도복 데이비드가 무술을 좋아하는데 얼마나 실망할까요? 그리고 김치 조미료와 김들 가족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고른 것들이었는데 모두 잃어버린 거였어요. 특히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상인분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담긴 선물들이었는데 말이에요. 한복 인형을 팔던 아주머니가 딸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신 것, 진주 액세서리를 팔던 아저씨가 부인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하신 건, 태권도 도복을 팔던 분이 아들이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라고 하신 것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그냥 여행의 마지막에 아쉬운 추억 하나 생겼네 정도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호텔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쇼핑백을 지하철에 두고 내렸어. 가족들 선물이 다 들어있었는데. 아내도 아쉬워하면서도 괜찮아, 마이클. 한국 여행 자체가 좋은 경험이었잖아. 선물은 없어도 당신이 무사히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해라고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실수를 하다니. 더욱이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아름다운 추억들이 이 하나의 실수로 인해 아쉬운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쇼핑백 생각이 났어요. 혹시 누군가 착한 사람이 발견해서 영무실에 가져다 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동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거야. 현실은 그렇지 않아. 30년 동안 뉴욕 지하철에서 일하며 수없이 본 것들이 떠올랐거든요. 뉴욕에서 지하철에 두고 간 물건들은 몇 분 만에 사라졌고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간혹 분실물 신고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이미 누군가 가져간 것 같다고 말씀드려야 했죠. 심지어 CCTV에 범인이 찍혀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물건을 가져간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아, 이번 한국 여행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마지막으로 가장 큰 감동을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혹시나 해서 명동역 영무실에 한 번만 문의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30년간의 경험상 99.9%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한국에서의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하며 영무실을 찾았습니다. 가방을 끌고 명동역에 도착해서 영무실 위치를 물어봤어요. 청소를 하시던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저기 계단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영무실 있어요 라고 안내해 주셨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영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저로서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영무실 문을 두드리고 어제 쇼핑백 잃어버렸는데 라고 어설픈 영어와 몸짓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젊은 영무원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설마 정말 있을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생겼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예상을 뒤엎었거든요. 혹시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일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무원이 선반에서 제 쇼핑백을 꺼내는 겁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 제 쇼핑백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남대문 시장에서 산 물건들이 든 그 큰 쇼핑백이 영무실 선반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겉모습도 어제 제가 들고 있던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뉴욕 지하철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분실물이 온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니. 영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물론 한국어였지만 번역 앱의 도움으로 대충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어제 저녁 8시쯤에 한 시민이 지하철에서 이 쇼핑백을 발견하고 바로 영무실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혹시 주인이 찾아올까 봐 잘 보관해뒀어요. 영무원의 설명을 듣고 저는 더욱 감동받았어요. 그 한국인은 바쁜 퇴근 시간에도 불구하고 남의 물건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쇼핑백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감이 그대로였어요. 설마 싶어서 가방을 열어보니 물건 하나 빠짐없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딸을 위한 한복 인형, 아내를 위한 진주 액세서리, 아들을 위한 태권도 도복, 김치 조미료, 김 고추장까지. 심지어 쇼핑하면서 받은 잔돈과 영수증까지 모두 그대로 있었어요. 현금도 한 푼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잔돈을 쇼핑백에 넣어뒀는데 약 5만 원 정도 되는 돈이 그대로 있었어요.
뉴욕에서라면 물건은 물론 현금은 1초 만에 사라졌을 텐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만 보며 살아온 제게는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옆에 있던 다른 한국인 직원이 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한국인은 제 말을 이해했는지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남의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기본이거든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이 더욱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남의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닌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기는 거죠. 저는 영무원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Thank you so much. This is miracle. 영무원도 환하게 웃으며 천만에요. 좋은 여행 되세요. 다음에 또 한국에 오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영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계속 쇼핑백을 꼭 안고 있었어요. 마치 보물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물건 자체의 가치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쇼핑백을 발견한 그 한국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분명히 바쁜 퇴근길이었을 텐데, 자기 일도 많았을 텐데, 피곤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남의 물건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저 주인이 찾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영무실까지 가져다 준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거구나. 세상에는 정말 선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것이 한국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영무원들의 반응을 보니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것 같더군요. 분실물 찾아가시는군요. 다행이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들렸어요. 뉴욕에서라면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기적이에요. 라고 했을 텐데 한국에서는 그냥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구나.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명사회구나. 법이나 감시가 아니라 사람들의 양심이 사회를 움직이는 나라구나. 이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겪은 모든 경험들을 뉴욕과 비교해보니 정말 충격적인 차이였어요. 뉴욕에서는 쇼핑백은커녕 작은 가방이라도 잠깐 놓고 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제가 30년 동안 뉴욕 지하철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한 일들을 떠올려보니 더욱 대조적이었어요. 뉴욕의 현실은 정말 냉혹했습니다. 한 번은 한 임산부가 핸드백을 지하철 좌석에 두고 내렸는데 불과 2분 후에 돌아왔을 때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 임산부는 울면서 지갑도 있었고 아이 초음파 사진도 있었는데라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또 다른 경우에는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두고 내렸는데 10분 후에 돌아왔을 때 지팡이마저 없어졌습니다. 걸을 수 없어서 우시는 할머니를 보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심지어 아무 값어치도 없는 물건들까지 사라지는 게 뉴욕이었어요. 한 번은 한 학생이 도서관에서 빌린 낡은 책을 두고 내렸는데 그것조차 누군가 가져갔더군요. 왜 그런 책까지 가져가지? 라고 의아해했지만 뉴욕에서는 그런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단 가져가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쓸 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유럽 여행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리 지하철에서는 무임승차 단속이 없으면 공짜로 타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화였거든요. 로마에서는 지하철역에서 소매치기를 당할까봐 항상 조심해야 했고 런던에서도 가방을 잠깐 놓으면 누군가 가져갔어요. 베를린에서는 자전거를 잠시 세워둔 사이에 바퀴가 없어진 적도 있었죠. 저는 그때까지 세상 어디나 사람들은 똑같다. 기회가 되면 남의 것을 가져간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동물이야. 감시가 없으면 나쁜 짓을 하는 게 본성이야 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CCTV가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처벌이 무서워서도 아니었고요.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스스로 올바른 일을 합니다. 남의 물건을 발견하면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하철 요금도 아무도 단속하지 않아도 당연히 내야 한다고 여기고요. 심지어 KTX에서도 표 검사가 형식적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표를 사고 탑니다.
승무원이 오기 전에 무임승차자를 잡아내는 시스템도 없는데 그래도 모든 사람이 표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교육과 문화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정직해야 한다, 공동체를 생각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란다고 들었어요. 그것이 법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라고 여기는 거죠. 한국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데 한국에서는 눈치라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군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지하철에서도 큰 소리로 전화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모두 이런 문화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반면 미국은 어떨까요?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 나만 손해보는 건 바보 같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어요. 개인주의 문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기주의에 가까워요. 법과 처벌로만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감시가 없으면 무너지는 시스템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진짜 문명국가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도덕성이 살아있는 나라. 그것이 진정으로 강한 나라 아닐까요? 한국은 분명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저에게는 경제력보다도 이런 도덕적 우수성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 바로 신뢰와 양심과 배려심이 살아있는 나라였거든요. GDP나 군사비 같은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진짜 국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미국이 정말 선진국일까? 한국 같은 나라야말로 진짜 선진국 아닐까? 물론 미국도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기회의 땅이기도 하죠. 다양성을 인정하고 창의성을 존중하는 문화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 간의 신뢰와 배려, 공동체 의식 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은 법과 제도는 잘 되어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각박해져 가고 있거든요. 이웃조차 믿지 못하고 모든 걸 의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GDP나 군사력이 아니라 국민의 도덕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한국처럼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며 공동체를 생각하는 나라야말로 진짜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사회에서 아이들을 키운다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한국을 떠나면서 저는 미국인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뉴욕 지하철에서 본 것은 사람의 어두운 면뿐이었어요. 무임승차를 시도하는 사람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 작은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나쁜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아내에게 오늘도 정말 지겨운 하루였어. 사람들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라고 푸념했죠. 3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저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밝고 선한 면을 보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올바른 일을 합니다. 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시받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지하철에서 누군가 쇼핑백을 두고 내렸을 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영무실에 가져다 주는 사람들. KTX에서 표 검사가 형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표값을 내는 사람들. 지하철 개찰구가 낮아서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데도 모두가 카드를 찍고 들어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말이에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아이를 업은 어머니를 도와주는 아저씨들, 길을 잃은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사람들.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여행해본 미국, 캐나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한국 같은 곳은 없었어요. 물론 다른 나라들도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롭고 역동적이고 유럽은 역사와 문화가 깊죠. 하지만 사람들 간의 신뢰와 배려심 면에서는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미국으로 돌아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한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옛 동료들에게 모두 말해주고 있어요. 한국이야말로 진짜 선진국이다. 진짜 강한 나라다라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마이클, 너무 과장하는 거 아냐?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은 데라고 말하더군요. 특히 제 아내 캐롤은 당신이 너무 좋게만 본 거 아니야? 한 일주일 여행한 걸로 그 나라를 다 안다고 할 수 있어.
라고 의심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아니야,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야. 너희도 직접 가보면 알 거야. 그리고 제가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려줘요. 지하철에서 본 질서의식, KTX에서 경험한 신뢰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쇼핑백을 되찾은 감동적인 경험까지. 특히 뉴욕 지하철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더욱 놀라워해요. 30년 동안 무임승차자들과 싸우며 살았던 저가 세상에는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니까 믿기 어려워하는 거죠. 제 동료 톰은 마이클 정말 표 검사도 안 하는데 모든 사람이 표를 사고 탄다고 라며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제 경험담을 자세히 들려주면 모두들 감탄합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은퇴한 동료들과 모임이 있었는데 제 한국 이야기를 듣고 한 동료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이클, 우리가 30년 동안 본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세상에는 정말 아름다운 곳들이 있었네. 그 말을 듣고 저도 뭉클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래 어둠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의 나쁜 면만 보면서 세상을 판단했던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희망을 봤어요. 인간의 선한 본성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신뢰와 배려가 가능한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여러분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이것을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같은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의 이런 아름다운 문화,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는 마음, 공동체를 생각하는 의식,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제가 만난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더욱 희망적이었어요. 10대, 20대 젊은이들도 기성세대와 똑같이 질서를 지키고 배려심을 보이고 정직하게 살아가더군요. 이것은 그 문화가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제 주변 사람들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살아보자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주워서 돌려주고 교통법규를 더 철저히 지키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물론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변화는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제 가족부터 바뀌고 제 친구들이 바뀌고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바뀌면 언젠가는 우리 동네도 우리 도시도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 손녀 소피아에게도 한국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단다. 소피아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남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말이야. 소피아는 할아버지,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라고 말해요. 그 자부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감동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처럼 인간에 대한 신뢰를 되찾고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세계화 시대의 많은 나라들이 서구 문화를 따라하려고 하지만 한국은 자신만의 고유한 문화를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문화를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정말 고마운 나라입니다. 30년 만에 인간에 대한 신뢰를 되찾게 해준 나라,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나라, 진정한 문명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나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